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월요일 출근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 동장군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나올 때 단단히 입고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기할 때 화면 보니까 많이 떨고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날이 춥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내려갔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 7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겉옷과 이렇게 보온용품 챙겨주셔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전북 무주군 설청봉의 기온은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9.2도, 철원은 영하 7.1도, 대전은 영하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는 만큼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이는 목요일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이렇게 날은 추워지는데 또 물가도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마트 가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되더라고요. 예, 장바구니는 이렇게 가벼워지는데 버스와 택시 또 지하철 이용 부담은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빵과 우유 등 물가 체감이 높은 28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역대 최대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오랜만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내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찾는 손님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장바구니에 담긴 물품 금액, 즉 구매 단가는 대체로 마이너스였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구매 금액이 줄었다는 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걸 말해줍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도 돈이 더 듭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지하철 9.2%, 시내버스 11.3%, 시외버스 10.2% 각각 요금이 올랐고 택시비는 20% 올랐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묶은 도로 여객수송 물가는 13.8% 올라 1998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껑충 뛰자 정부는 빵과 우유, 치킨 등 28개 품목부터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빵, 우유, 과자, 커피, 라면 등 9개 가공식품에는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과 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깁니다. 과거 정부의 빵 사무관 아니냐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빵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양태가 전혀 아니고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의 자연스러운 대화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 가격이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을 3.6% 안팎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요즘엔 밖에서 밥 사 먹는 것도 부담이죠. 바쁠 때 부담 없이 먹는 게 김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김밥과 비빔밥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지난 9월 3,215원에서 지난달 3,254원으로 같은 기간 비빔밥은 1,500원에서 1,577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은 지난해 7월 2,979원에서 지난해 8월 3,046원으로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였고요. 비빔밥 가격 역시 올해 1월 10,000원으로 올라선 뒤에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서 차량 9대를 태워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차량용 승강기 입구에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놀란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9대가 불에 타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뚫고 주변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택시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불이 난 겁니다. 60대 택시기사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하가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차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불은 차량을 대부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야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침대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씨와 B씨를 비롯해 모두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마약류를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과 감액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 포기,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가 크게 줄인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고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3만 원권 패스 도입 등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벗어나 무턱대고 빚을 내면 미래 세대의 고충만 커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 수사 방해 목적으로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고물가, 고금리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탄핵안과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등 다른 전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터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거론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인 만큼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잇따라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전국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이번 달 말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탄핵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들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날을 세웠던 여당이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야당 손을 들어줬다며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직접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초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부터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되는 걸 피하려고 민주당이 본회의 동의 없이 자진 철회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전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안이 재상정되는 걸 막기 위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전격 취소에 탄핵안을 일단 철회로 한 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동관 위원장을 앞세워 총선 전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도 탄핵안 철회 뒤 재추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여당의 법적 대응은 억지 주장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야의 평평한 신경전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놓고도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쓴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서 양측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말인데요.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비판하다가 한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출판 기념회 제목도 선전포고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치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어 왔다면서 받아쳤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돈봉투 수사나 입에 올리기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장관 태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정치권 한편에서는 이른바 싸가지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보인 태도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식당에서 고함을 친 것과 관련해서 예의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예의와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 주장이 힘을 실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언급하는 거라든지 안철수 대표하고 있던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특히 지금까지도 탈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같은 당 내에 선배 의원들 두고 자꾸 비만고양이 특히 특정 지역의 어떤 중진 의원들 두고 비만고양이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정말 무례하다.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싸가지론이라도 들고 나오려나 본데 윤핵관의 하수인이 돼서 싸가지 없게 정치한 반개혁적 인물이 누군지 심층 분석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또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라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에는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 멤버들과의 만남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 의지가 좀 강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영남 지역의 30여 곳에 대해서 다 공천도 준비해 놓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비정치인들 중에 국민적 호감도가 높으신 분들,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전 대표랑 좀 접촉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걸 결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창당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많이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시다 보니까 입장을 표명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창당에 대한 그런 배경이라든지 왜 창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신당 창당 동력이 없을 거라며 기한을 다음 달 27일로 못 박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같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만약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변화를 획책하시면은 그건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 0과 1 사이 어딘가 퍼센트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12월 27일 정도면은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그 이후엔 바뀌셔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12월 10일 정도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요. 누가 갑자기 뭘 하려고 그래도요. 여의도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다 지역에 가 있죠. 다 지역에 가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과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선언하셔도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겁니다. 당장 12월 27일에 공교롭게도 소위 쌍특검 표결이 있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같이 표결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번에 쓰시고 또 만약에 12월 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 그러니까 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총선을 앞두고 대형 폭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달 안에 광주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수계열 신당으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이 전 대표.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광주를 찾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사인회를 했는데 다음 달 4일에는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에 내년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중도 확장이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현재 개인적 발언이나 언론의 보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당에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아직 최종 조국 수사님이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본인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마 안 하실 것입니다. 뭐 그거 관련된 당과의 소통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혼자 고민을 하시는 거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까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런저런 안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뭐 하면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의 기본 방향 내에서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총선과 관계된 또 비교적 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죠.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하겠다면서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는데요.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 뉴스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습니다. 한 노숙인이 소란을 피웠는데 이를 제지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등장도 퇴장도 어쩜 이리 영화예요. 물론 손목에서 거미줄을 쏠 수도 있었겠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이 스파이더맨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잔뜩 흥분한 노숙인을 진정시킨 건 점프였습니다. 남성이 펄쩍펄쩍 뛰면서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자 스파이더맨도 덩실덩실 춤을 추듯 함께 뛰면서 진정시킨 겁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역에서 잠을 자려던 노숙인, 역무원이 막아서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한 겁니다.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 영웅은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갈 곳 잃은 주먹은 스파이더맨의 손 안에 있었고 주체 못한 흥분은 이렇게 스파이더맨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숙인을 퇴거 조치했고요. 이 귀한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은 앞다퉈서 목격담을 풀어놨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한데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스파이더맨 복장을 즐겨 입는 평범한 시민이래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렸을 뿐이다. 겸손한 답도 남겼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주말에 잠실역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외국에서 왔을까 봐 누군가 영어로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 물어보면 아유 그럼요. 구수한 한국어가 들린다고 하네요. 역시 스파이더맨은 못하는 게 없으죠. 네. 아이들의 동심도 어른들의 추억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풀린다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올해에도 캠핑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캠핑장 텐트 안에서 중년 부부와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생각보다 추웠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얼어붙은 손자의 몸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화로에 불을 잠시 피웠을 테고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과 부모를 모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 참 많죠. 해마다 겨울이면 일산화탄소 관련 사고 소식도 들리는데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텐트 안에서만큼은 불을 피우거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중년 부부와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자 시설 관계자가 텐트를 확인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열고 갔는데 다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애기 먼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119에 전화하면서 심폐소생술 하고 CPR하고 인공호흡하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경찰은 하루 전 서울에서 놀러 온 이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여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게 특징이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쓰고 실내에서는 물을 데펴서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감지로 알릴 수 있도록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실 때 이런 사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했더니 자동차 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래요. 사진을 보내줬죠.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명의도 바뀌었고 차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챙겼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냈을 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싶으시죠? 예, 가능하대요. 법의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말인데 그 구멍 바로 자동차 매매업자였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명의 이전 신청을 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차는 나한테 있지만 내 차는 아니래요.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차입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이 차량은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안동준 기자입니다. 7년을 모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100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봤더니 이미 명의가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하고 내가 놀아놨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준 차량 등록 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중이죠.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당사자들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1심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법정 밖에서도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은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볼게요. 먼저 백준규 기자의 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켜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나 있었고 그동안 형식적 부부였을 뿐 남남으로 지내오다 서로 이혼을 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의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심경을 가감없이 토로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고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SNS를 통해선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노 관장이 청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절반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K 측에선 서울 종로구 SK 서린 사옥에 입주해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방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이루어진 2라운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사이 참 화제가 됐고요. 노소영 관장이 먼저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설정이 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세기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사실 누군가의 가정사가 이렇게 공개된다는 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워낙 파급력이 있는 두 인물의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하나까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번 사건 항소심의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요. 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자면 결국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버리지 않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혼인 기간 중에 이제 외도를 했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어떤 비난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번 소송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 소송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가정의 가치를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기 위해 내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뭔가 이제 비유를 봐도 그렇죠. 표현에 굉장히 좀 신경을 그렇죠. 썼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항소심의 배경을 두고도 뭐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거액의 위자료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도 이제 노소영 관장은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원래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는요.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없다가 2019년도에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혼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이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 사실상 1심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이혼 소송은 기각이 되었어요. 예. 재산 분할은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이혼 부분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근데 1심을 보면은 재산 분할만 놓고 보자면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손에 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1심에서는 이제 위자료 1억 원에 재산 분할 660억 원 가량이 인정이 되었는데 예. 이 재산 분할 660억 원 사실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SK의 그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요. 예. 지금 SK 보유 주식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재산 분할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에 대해서 원래 최태원 회장이 천대로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고 보아서 예. 그리고 또 노소영 관장이 이 재산의 유지 형성에 뭐 지대하게 기여한 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예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이 원래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거는 SK 주식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부분의 절반 정도 예. 금액으로 굳이 환산해 보자면 1조 원대 규모가 되거든요. 예. 1심에서는 사실 인정된 금액이 한 20분의 1 정도에 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을
위해서라도 진행할 음.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사실 위자료가 1억 원이 인정이 되었는데 최태원 회장에게 1억 원이 사실 큰 돈이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혼 소송 생각해 본다면 위자료가 한 5천만 원, 많아야 5천이거든요. 예. 3천에서 5천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좀 많다. 이런 부분과 더해져서 같이 둘 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상처받은 이제 노소영 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도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식 분할이 포인트가 될 그렇죠. 텐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 주식의 형성 과정을 놓고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각의 여론에서는 그래요. 사실 이제 SK가 지금의 회사로 크기까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셨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이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 관장의 몫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어서요. 이 부분이 이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앞서 세기의 결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혼이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그렇죠. 이루어졌었거든요. 청와대에서 했던 결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SK가 원래도 굴지의 기업이긴 했지만 사실상 결혼 이후에 텔레콤 부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SK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당연히 국민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하지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SK 지금 갖고 있는 내 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왔던 것이며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SK텔레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시기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합병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30여 년간 가정생활이 어쨌든 유지돼 왔고 세 아이를 키워왔고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 형성에 내가 기여한 바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 형성에 지대하게 기여한 바가 있을 때에만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주식이 특유재산이지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 혼인 기간이 기본적으로 30년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를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이 30%, 40%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 정말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SK의 예. 경영권, 지배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또 기업의 주식을 재산 분할에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정말 전력 투구를 통해서 예.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제출하고 증인 불러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지 우리가 3심제를 갖고 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건 지금 2심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 가정주부의 내조로서의 역할이나 네. 가정주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과거와 그 현재를 좀 비교해 볼 때 추세가 좀 어떤가요? 뭐 인정을 받기는 합니까? 그럼요. 사실 예전에는 예. 가정주부로 일했을 때 한쪽만 배우자가 한쪽만 경제활동을 했을 때 혼인기간이 길지라도 예. 뭐 20-30% 정도만 그 혼인기간을 유지하는데 가정주부의 역할을 재산 분할에서 인정을 했다면 예. 요즘은 특히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예. 가정주부로서만 있었다고 해도 전체 혼인 과정 중에 형성한 재산의 50%까지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금 660억 원의 재산 분할이 인정된 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뭐 예금이라던가 그 외의 주식들이 들어온 거지 SK 주식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이 항소심에서도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주식이 우리가 재산 분할로 나누려고 하는 이 통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일부라도 어떻게든 들어오게 된다면 예. 노 관장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주부의 역할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의 그 가치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네. 이제 노소영 관장은 노소영 관장 나름대로, 최태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 나름대로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의 변론을 펼치겠죠. 그렇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법정 밖에서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일각에서는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 이유로 누가 먼저 좀
뭐라고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서 물론 저마다 의견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과 이제 동거인인 김영 TNC 이사장이 그 파리의 큰 행사장에서 공개 행보를 보였고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나란히 이제 활짝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이제 공개하면서 뭔가 이제 불을 당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죠. 사실 뭐 맞불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혼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양측 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런 언론 인터뷰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소송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재산 분할이 뭐 드라마틱하게 많아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언론에 나서서 노 관장은 사실 도덕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본인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최태원 회장 역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동거인을 대동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건지함을 또 과시하기 위한 양측 모두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언론을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군요. 노소영 관장이 SNS에서도 그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겨냥한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워딩을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 남의 과정을 회파하는 건 폭력이다, 또 불륜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노소영 관장은 이제 김영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요, 이렇게 특히 배우자의 어떤 외도로 인해서 촉발된 이혼 소송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혼을 제기하는 쪽에서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이렇던 배우자의 외도의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수순인데 사실 노 관장 측에서 이번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데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30억 원이라면 사실 그냥 일단 제기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판례에서는 반복적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이런 외도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있고 노 관장 측에선 사실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또 별도로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대방 너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판결문으로서 남길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본인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고 어떤 언론에 있어서도 이런 소송들이 제기가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상대방과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그 다른 사람에게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문을 통해 다시 한번 너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목적을 두고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의 입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나온 표현 역시도 이렇게 뭐 이렇게 꽤 됩니다. 수위가 형식적으로만 부부였다. 노소영 관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세간의 증오를 유도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한다라는 게 최태원 회장의 입장문이에요. 근데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양측 모두 언론을 일부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일정 부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단 먼저 잘못한 사람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책주의인데 사실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지 않은
일부 다른 국가에선 취하고 있는 파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이미 파탄낸 상태라면은 파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일 때 누구든 이혼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의 주장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반복적으로 이 결혼은 이미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혼외자를 출생하기 이전부터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굳이 나의 외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막 가족을 계속 지키려고 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예전부터 깨어져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서로 양쪽 다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혼인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혼인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출석 의무는 없다고 하던데 뭔가 이게 재판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할 수는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변론 준비기일이었어요. 변론기일도 아닙니다. 준비기일은 앞으로 이렇게 변론하겠다는 계획표 짜는 날이거든요. 당연히 가사소송에서는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나오면 되는데 변론 준비기일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직접 출석한 거는 일단 재판부에 본인의 의지, 내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한번 보여주기 위함과 함께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도 내가 이 항소심 재판에 전력 투구를 다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하나 더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은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홍보 문제 때문에 해외에 있는데 만약에 국내로 귀국하면 최태원 회장도 적극적으로 출석하면서 뭔가 의사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나왔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나와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법적으로 다투질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굳이 무리해서 출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시가전을 강화하면서 알시파 병원 인근 난민촌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병원을 폐쇄했고 인질 협상도 전격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가자 지구 시가전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부서진 건물들을 수색합니다. 총을 쏘면서 조심스럽게 수색을 이어갑니다. 탱크는 하마스가 은신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포격을 가합니다. 이런 식의 교전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 인근 난민촌에서도 벌어지면서 상황이 매우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본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알시파 병원 인근 난민촌에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난민촌의 한 건물에 은신한 하마스 대원들을 발견하고 공습으로 제거했으며 공군은 하마스의 무기고로 쓰이던 난민촌 내 건물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는 중에도 알시파 병원과 그 부근에는 수천 명의 의료진과 구급요원, 환자 등이 머물고 있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하마스 통치 가자지구 보건부는 계속된 공격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해 병원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대응을 문제 삼아 인질 석방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공격을 맹비난했습니다. نحمل المسؤولية عن مجزرة المشافي لكل من صمت أو تخاذل عن التحرك لإيقافها أو منعها أو تجريم الاحتلال ومحاسبة قادته أمام محاكم الجرائم الدولية.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을 비롯한 가자지구 주요 병원에 하마스의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하마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알시파 병원 문제로 인질 협상이 중단됐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인질 석방이 가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이견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 연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상전 이후 대피로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인 피해가 되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인질 석방도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s there a potential deal? There could be, but I think the less I say about it, the more I'll increase the chances that it materializes. And it's a result of pressure, military pressure, the extraordinary work that the IDF is doing. 전쟁 이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데 반대 뜻을 나타낸 겁니다. And I think so far we haven't seen any Palestinian force, including the Palestinian Authority, that is able to do it.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분명한 선을 그어온 백악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Palestinian Authority is the current leadership on the West Bank, but ultimately it's going to be up to the Palestinian people to decide their future, who governs them. 미국 정부는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 본부가 있다는 첩보에 동의했지만 민간인과 환자들 머리 위로 총탄이 날아다녀선 안 된다며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어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창설된 핵협의그룹 NCG의 운영을 구체화하며 핵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국방연구와 방산협력까지 아우르는 확장 억제 3축 강화 방안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나서는 배경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 달 중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3자 훈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신원식 장관과 한자리에서 기아라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중으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지난 8월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내년 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점입니다. 한미일이 대해적 훈련이나 의심선박을 수색하는 해양 차단 훈련을 넘어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 훈련도 정례화할지 주목됩니다.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한미 합참의장은 한미 군사위원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오늘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 내일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금 거래소입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을 팔려는 손님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금을 팔겠다는 분들은 최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파시고 계십니다. 파는 것보다 사들이는 이런 쪽이 이제 호황을 노리고 있고요. 3.75g, 한 돈짜리 돌반지는 어느덧 4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0.2g짜리 골드바를 끼워 넣은 종이 돌반지가 인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제품을 찾는 손님이 많아진 겁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나중에 근데 금이 시세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싸긴 해요. 이처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쏠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값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인 지난달 10일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달 사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다든지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라든지 이럴 때 금값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지속할 전망인 가운데 한동안 금값 상승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물가 흐름과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섣부른 추격 매수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이전 개편안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키자 보완 작업에 착수해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보완 방향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역대 그 어느 해보다도 졸업생 응시자 수가 많은데요. 올해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N수생이 늘면서 수능 시험의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며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능은 졸업생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전체 응시자 50만 4천여 명 가운데 15만 9천여 명이 N수생으로 31.7% 수준입니다. 저희는 3년을 다 코로나로 겪었다 보니까 공부 제대로 못한 아쉬움? 그런 거랑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와 함께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열풍 등 다른 변수도 많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았던 8만 9천여 명이 수능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반수생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입시업계에선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능 시험 부담이 줄면서 상위권 대학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고 30년 만에 재수생 비율이 최대, 그리고 반수생도 최대 규모, 심지어 검정고시생도 최대 규모인 것이죠. 11월 16일 날 실제 시험장에서 이 9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최상위권의 의대 열풍도 N수생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졸업생 응시자가 늘면 6월, 9월 모의평가 때보다 점수 변동폭이 커지고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졸업생들의 지분이 정시에서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남아있는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N수생 증가와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등 유독 변수가 많은 올해 수능. 본격적인 입시 전략은 시험지를 열어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쏘아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도, 김포시의회도, 경기도의회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편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비용이 최대 1,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40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메가급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투트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 서울 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편입시켜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이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다음 달까지 편입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여야는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단계부터 여론 수렴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과 정치적 유불리 가운데 무엇이 우선할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김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입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일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그 편의성이나 문화적인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김포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광명과 구리 등 인접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반발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건방지다, 어린 놈 이런 거친 비판에 이어서 싸가지론까지 불거졌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철회했습니다. 30일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은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 장악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이번에 이제 냈다가 국민의힘이 갑자기 필리버스터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면서 이제 그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었고 철회를 하면서 다시 본회의가 열리는 이번 달 말 30일 그리고 30일 달에 발의하고 1일 날에 표결 처리해서 반드시 이동관 위원장 탄핵시켜서 이제 직무정지 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을 민주당이 처리하고 난 이후에 그냥 이거를 반발 없이 그냥 처리하도록 놔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게 본회의가 뭐 이틀 연속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뭐 역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틀 동안 이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에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처리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추진하는 게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심보는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심보입니다. 지금 방송장악 우리가 못할 바에는 부셔버리겠다. 방통위는 협의체입니다.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아버리면 앞으로 있을 100수십 개의 방송 관련 기업과 방송사들의 재심이 다 물 건너가서 무허가 방송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 탄핵안 발의는 일단 이 탄핵안 자체가 명분이 없었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전략이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철회한 것은 염치가 없고 그리고 재발의한 것은 막무가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뭐 수천억대 이익 사업에 연루가 됐습니까? 음주운전 했습니까?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까? 아니면 돈 봉투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을 이렇게 좀 애둘러서 비판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그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사실상 이동관 위원장이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그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 추천 몫으로 5인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게 2인으로 약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2인 체제가 그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여권이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2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 2인 체제에서 계속 승인이 난 게 뭐 그 KBS 그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에는 막 다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은 도저히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제 심각한 이 법률 위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방통위가 이제 뭐 가짜뉴스 잡겠다고 그 방심위원회가 이제 독립기구인데 이걸 사실상 뭐 이제 뭐 권한 남용해가지고 뭐 협조해가지고 가짜뉴스 뭐 시민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언론 자유 그 다음에 사정 검열 뭐 이런 거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서 중대한 범죄형에 해당됩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 추천하면 되는 거고 저희 당도 추천해서 5인 합의체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저는 탄핵 중독을 넘어서 탄핵 연습이라고 봅니다. 총선 전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지난번에 지령 뭐라고 내렸습니까? 총선에서 200석 확보해서 대통령 권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개헌하고 대통령 탄핵하자 그 글 올렸다가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장관 탄핵 또 이제 대선 불복을 통한 총선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확실한 대선 불복의 신호탄이자 탄핵 연습이라고 봅니다. 간단히요. 지금 요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하는 게 결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서 대통령 탄핵 추진하려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뭐 대통령 탄핵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법률 위반 사항도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에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철회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예.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안도 보고가 됐는데 요거는 왜 추진하는 겁니까? 그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야당이었는데 야당 김웅 전 검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뭐 고발을 사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권 인사죠. 그 당시 이제 여권 인사 이러한 사람들을 뭐 너가 고발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사람 수사하겠다 이렇게 고발 사주한 혐의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비리 그리고 이제 뭐 공무상 비서 누설 혐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저는 검사들을 탄핵해야 되는 이 자체가 잠깐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회 권능으로 탄핵할 수 있는 인사들은 뭐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검사를 일반 공무원에 불과한데 이 검사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전혀 뭐 그 제재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을 기소를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여서 검사들이 뭐 대마불사처럼 검사들은 절대 기소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탄핵 이유를 좀 보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녀 위장 전입 혐의, 그리고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 그리고 처남에게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부탁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네.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방탄 탄핵이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검사들 탄핵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옹색합니다. 자녀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뭐 골프장 이용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 자체가 물론 징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탄핵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정석 검사 그 검찰의 고발을 김의겸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이번 달 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서 검찰에서 증거자료 내려 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PPT 자료 이런 거 냈대요. 아마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했던 그 정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거 자료 너무 부실하다, 다른 자료 줘라 하니까 6일 후에 자료를 갖다 주면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했던 게 9일이었습니다. 9일에 관련 자료 제출해 놓고 바로 다음날 10일에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 조치가 없어서 추가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 낸 지 하루 만에 6일 동안 내고 있지 않다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탄핵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지금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궁금한 부분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보니까 12월 27일이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관님, 일단 이거는 맞습니까? 12월 27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리고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이 예정도 있습니까? 그날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쌍특검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4월에 이제 그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탔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이후부터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데이로 이제 12월 27일로 이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법 이렇게 2번을 행사했는데,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은 대통령 거부권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5년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한 번, 2번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번을 하셨고, 이번에 방송 3법,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도 포함, 그리고 이제 쌍특검법까지 포함하면 또 한 4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지금 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요거는 여론이 어떨까, 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별법하고 50억 같이 한 거는 여야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본인의 이제 신당 창당의 어떤 그러한 그 이슈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단 한 번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총리로 쓰던 사람을 당대표로 내려보내고, 당대표 쓰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리고, 국회의장 하던 사람을 국무총리 시켜서 국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이 총선 이슈를 위해서 내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뭐 안타깝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딱 2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총선 전까지는 뭐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180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국회 합의 뭐 이런 거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12월 27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오시모 클럽 특검법 이거 거부하냐, 요게 중요하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건 요거를 지금 꺼낼 얘기가 아닌데 벌써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신당 창당의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해 주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12월의 어느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많이 관심 갖던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12년 전에 비대위원 임명되던 날이 12월 27일이어서 그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1년 12월 27일 네네. 그날 첫 비대위 회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상징성이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4년 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23일에 선거법 합의가 됐습니다. 이때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 거냐, 이 중에서 연동을 몇 석으로 하고 준연동을 몇 석으로 할 거냐, 47석 중에서 30석은 하고 나머지는 뭐 캡을 씌운다. 이러한 것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신당 창당이 과연 그 선거법의 룰이 정해지면은 비례정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남정당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12월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 12월에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이렇게 그 흥행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네네. 요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거냐 이 논의가 네. 이제 12월 중에 있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 비례정당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구에 출마할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천화동인 사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제 천화동인과도 함께 할 거냐 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 돼가지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한 그런 발언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송영길 전 대표 본인 출판 기념회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지금 좀 말씀드리기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뭐 전직 대표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돈봉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 무소속 신분이고요. 본인이 근데 사실은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사실상 정계 은퇴로 봐야 돼서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 저런 발언도 민주당에서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정치권에서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실상 정계에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맞불 성격으로 뭔가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아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조금 한가한가? 아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 인사들이 하는 말을 족족 다 코멘트를 다 달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좀 과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제 뭐 간종이라는 이런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자기 모욕한 거다, 비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간종의 원조는 김기현 당대표거든요. 김기현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간종 DNA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종 역할 그만둬라.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당의 어쨌든 여당 당대표 비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 그만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올해 60되셨거든요. 환갑입니다. 그 운동권 인사들 환갑되시고 60 되셨으면은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 되새기셔야 됩니다. 60이 되면 뇌가 썩는다. 자기가 비정상인 줄 모른다. 이거 유시민 대표가 했던 얘기 유시민 의원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감정적으로 격해 계신데 이 감정이 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데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물병 던지겠다고 하고 현 대표는 검사 탄핵하는 이 상황이 이 자체가 비정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요. 여야 모두에서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지도부나 또 친윤계 같은 경우에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계되는 인사들의 응답이 없는데 오히려 새과시에 나선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SNS에 산악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악회 창립 15주년 행사에 참석했는데 4,3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4,300명이면 굉장한 인원 아닙니까? 네, 엄청난 거죠. 아유, 저기 지금 예. 체육관 같은데 가득 네. 차 보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당원들과 이 단합대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소의 제한 때문에 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장소의 제한이 아니었다면은 저도 뭐 엄청나게 오셨을 것 같은데 아유. 저기는 또 그 산악회 15주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5년 단위로 크게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저 행사가 있다는 거 보고 저 정도면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예. 우리 더 큰 정치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렇게 새 과시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뉴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험지 출마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 지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요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서요. 네, 저 이승환 행정관이 지금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뭐 주목을 그 장제원 의원이 오늘 저 발언을 굉장히 유심하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해주면서 지금 뭐 큰 꿈 꿔라 이러면서 헌신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최근에 그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그 주호영 의원들이 나 무조건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윤핵관발 좀 레임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진 험지 출마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새가시 하고 있고 대통령의 영이 잘 들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거 험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봤더니 저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예, 염색도 하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지역구 일정을 많이 이렇게 좀 공유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0.5선이잖아요. 보궐로 당선이 돼서. 그래서 뭐 지역구 활동,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애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모습 보면서 그 송영길 대표가 되게 비정상적인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게 저런 것도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게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나와도 되는 곳에 뭐 저렇게 본인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험지 출마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저런 활동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정치권 이슈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또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부터 찾아온 초겨울 추위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면서 공기가 차갑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7도 선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온용품도 챙겨주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전북 무주군 설천봉의 기온은 영하 11.5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9.2도, 강원도 정선은 영하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로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 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또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면서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앞으로도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이는 목요일 수능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 지역에는 오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